자,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0에서 113쪽까지 볼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학습지 55에서 56쪽을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방 간의 횡포와 외세의 침탈로 농민이 고통받다. 이게 소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외국과의 교역이 늘어갔지만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농민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졌어요. 민시이파의 권력 독점과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매관 매직이 성행하는 등 국가기강이 문란해지자 수령들이 가혹하게 농민을 수탈해서 농민의 불만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국가 재정이 악화됐을까?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우리 각종 배상금을 지불했었잖아요. 이 각종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걷다 보면 이제 농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그러니까 농민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지겠죠. 거기에다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되는데 민시이파의 권력 독점과 횡포가 심해지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수령들도 가혹하게 농민들을 수탈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륙시장까지 진출한 청해상인. 자,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 청나라 상인들이 어떻게 내륙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냐면,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었고, 그럼 일본 상인들은 어떻게 내륙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하고 조의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었는데, 이 조의 통상장정에 보면 관세도 부과하지 않고 무관세고요. 그 다음에 곡물도 무제한으로 유출해 나가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1882년에 미국과 조약 체결하고 나서 관세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일본하고도 그 무관세 조약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의 통상장정이 개정됐는데, 관세도 부과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 조항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때 최혜국 대우라는 것도 이 조약에 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상인이 내륙시장까지 진출했으니까 일본 상인도 이 최혜국 대우에 의해 가지고 내륙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산, 중국산 물품 중에 싼 물품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타격을 받았고, 또 일본 상인이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일본 상인이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하면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져서 방공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이 방공령을 내리기 한 달 전에 미리 알렸어야 됐는데, 이거를 미리 알리지 않고 방공령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또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고, 이런 악조건들이 더해지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그러니까 결국 농민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농민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크게 교세를 확장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밑에 보이는 동학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그 사회 속에 막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동학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는 사상, 그 다음에 외세를 배격하자, 이런 주장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에 시달리던 농민층한테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를 했거든요. 포접제가 뭐냐 하면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이 여러 명한테 전파를 하는 거죠. 종교를 이렇게 전파를 하면 이 사람이 또 여러 명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포주가 되면서 동시에 접주가 되고 이렇게 여러 명한테 막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밀 엄수를 위해 가지고 이 서로는 몰라요. 이 서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발각되더라도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만 발각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전파한 사람들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포접제 조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여기 보시면 전국을 포와 접으로 나누어서 관리한 동학의 조직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포접제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확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 같은 것도 가능하면서 포교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지고 삼남 일대의 동학교도가 크게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동학교도들이 정부의 탄압으로 처형당했던 교조 체제회 누명을 벗겨주고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동학이 누가 창시했는지가 나옵니다. 최재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주의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동학을 만들었고 이렇게 동학이 이제 2대 교주 최시영이 이제 교단을 정비하면서 막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이 벌어졌고 최재우가 왜 탄압을 당했냐면 이게 막 평등하다 이야기하고 이 종교가 확산되니까 혹세무민 한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허튼 말로 꿰어냈다고 그런 죄목을 이제 붙여가지고 최재우가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누명이다. 최재우 누명을 벗겨주고 우리 포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였는데 삼내와 보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회 이후에 점차 일반 농민까지 가담한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격을 띠게 되냐면 봉건적인 지배 질서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봉건, 반외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교과서로 정리를 해드릴 거지만 우리 학습지에 이렇게 보시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순서대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뉘어집니다. 1차 봉기는 굉장히 반봉건적인 성격,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2차 봉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봉기와 2차 봉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전주화약이고 전주에서 화해한 약속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이 전주화약을 통해 가지고 집강소라고 하는 동학농민군의 자치기관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후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제2차 봉기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봉기의 첫 시작은 1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고부농민 봉기가 동학농민운동의 첫 시작이에요. 고부라고 하는 지역, 전라도의 고부라고 하는 지역에서 군수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여기는 농민들을 좀 못살게 굴었어요. 어떻게 못살게 굴었냐면 이 고부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저수지 같은 보를 파야 되잖아요. 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또 보를 파라고 그래가지고 만세보라고 하는 보를 파요. 저수지 같은 거.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이 만세보를 이제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만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 만세보를 이용하려고 하면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리와 그 다음에 괴롭힘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전봉준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동지를 모은 후에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점령한 거죠. 그리고 창고를 열어가지고 곡식을 가난한 이한테 나눠주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던 사람들이 풀어주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군수를 새로 임명하고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안핵사로 파견했어요. 안핵사는 이제 사태를 수습하는 관리예요. 그런데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히려 농민봉기 관련자를 동학교도로 몰아가지고 가혹하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짜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전봉준이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동학교세를 이끌던 손아준과 함께 농민군을 조직해가지고 무장해서 대규모로 봉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백산이라는 곳으로 집결을 해가지고요. 전봉준의 대장 김계남과 손아중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하고 농민군 4대 강령을 만들었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농민군 4대 강령을 만들고 경문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 한자 뜻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폭구민은 뭐냐면 폭정을 제거한다. 폭압을 제거하고 구민, 백성을 구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국안민은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외세를 몰아내자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 동학농민군이요.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관군을 물리쳐요. 그리고 정읍, 고창 등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황룡천 전투에서 정부군을 크게 격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전주성을 점령을 한 거예요. 자, 1차 농민 봉기 결과 백산에서 집결한 농민들이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전주성을 점령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라고 했을 때 이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에서 한 글자씩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라고 하는 지역은 전라도 핵심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농민군들이 점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농민군들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본인들이 이제 진압을 못하니까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청나라한테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이 군대를 파견해요. 그런데 청이 군대를 파견하니까 누구도 같이 따라와요? 일본도 같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갑신정변 때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거 맺었잖아요. 텐진 조약은 동시에 파병하고 동시 출병한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니까 일본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농민군들이 판단을 했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양국 군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날 수 있겠다. 이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릇된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었습니다.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정치, 그릇된 정치를 개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정개혁안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지영의 동학사라고 하는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동학교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싣고 모든 정사에 협력하고 탐관오리, 백성들이 착취하는 나쁜 관리들은 그 재상을 조사해서 엄중히 징벌하고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징벌하고 불량한 유린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노비문서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그 다음에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값은 없앤다. 자, 천인들 중에서요. 백정이라고 하는 우리 그 도살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백정 포함해서 천인들의 차별을 개선하자. 그리고 여성들도 이제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들의 개가를 허용하자. 개가라고 하는 건 재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농민이었으니까 세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잡세, 이름 없는 잡다한 세금들 이런 거는 일체 거두지 말자. 그리고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외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하고 공채든 사채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한다 그래가지고 농민들 빚 있는 것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토지를 균등히 하자 그랬죠. 토지를 균등히 나누어. 이런 걸 봤을 때 앞서 우리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말하는 갑신정변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래도 기득권층이었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이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이런 것들을 패전개혁안에 담아가지고 실현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패전개혁안에 맞춰가지고 각지에서 자치적으로 이제 행정처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패전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정부도 이에 호응을 해가지고 교정청,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이제 패전을 개혁하려고 했고, 청나라하고 일본 양국에게 군대 철수를 요구하면서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선을 장악하려고 했던 야심을 가졌던 일본이 조선 정부의 철병 요구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무력으로 경복궁을 기습 점령해서요. 조선 정부를 장악한 뒤에 청일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일본군이 지금 경복궁을 점령한 상황이고 농민군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청일 전쟁에 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반침략의 기치를 들고 다시 봉기를 하거든요. 그게 2차 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봉준의 남접부대와 손병의 북접부대가 논선에서 연합부대를 형성해가지고요. 서울을 향해서 여러 경로로 북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이거니와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농민군이 봉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농민군들은 되게 무기들이 열악했고 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싸워봤자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죽창 정도? 그런데 일본군이나 그 다음에 농민군의 어떤 봉기에 반발했던 양반층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과 정부군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농민군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해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봉준이라든지 김계남, 송한순 같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체포가 돼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그쵸? 이렇게 이 내용을 지금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생님 학습지에 실어놓은 이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순서 같은 거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요, 안으로는 정치와 사회개혁을 통해서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타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봉건 질서를 반대한다. 그래서 반봉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외세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했죠. 그쵸? 아래로부터의 개혁.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는요. 나중에 가보개혁에 반영이 돼서요.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 새로운 사회 질서의 성립에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은 나중에 의무의병이라고 하는 것에 가담을 해가지고요. 반침략, 항일의병 투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